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신부생 관련된 조선 후기 때 상업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재 몇 페이지 펴시면요. 신부생 5권 251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상업발달과 시내통공 부분인데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한 장이에요. 여기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본문만 지금 강독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관련된 사료를 꼭 찾아 가지고 눈에 그 관련된 사료를 좀 익혀 두세요. 예.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조선 후기에는 농업 생산이 증대되고 수공업 생산이 활발해지면서 상업도 발달했다. 예, 장시의 발달, 포구 산업의 발달, 그리고 사상 도구의 성장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자, 아울러 조선에서는 시전과 난전 간의 갈등이 극심해지고, 그래서 물가가 크게 오르자 정부는 일부 급난 적을 제한하는 통공 방매를 정책을 실시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시내통고 가장 유명하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장시의 발달과 상설 시장의 증가를 보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 때 교환 경제 변화 중에 지방 농촌에서 일기 시작한 장시의 발달이 무엇보다 두드러졌다. 조선 전기에는 일부 지역, 그러니까 15세기 후반 정도에 전라도 중심으로 해갖고 그 장시가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매달 두 차례 정도 열렸으나 계속 늘어나 조선 후기에 이르면 겨울마다 뭐 5일장이 열려서 농민들이 농산물 수공업 제품 등을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방마다 2일 7일 또는 3일 8일 식으로 여는 달리함으로써 행상들이 순회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장시가 곳곳에 똑같은 날짜에 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기 이제 뭐냐면 5일장을 기본으로 해서 뭐냐면 또 2일, 7일, 또 3일, 8일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또 시기와 장소가 다르게 이제 열리기 때문에 요게 행성들이 인제 뭐냐면 열린 장들을 이동하면서 계속 옮겨 다니면서 물건을 갖다 팔 수 있는 거죠. 자, 이들 중 보부상은 장시와 장시를 연결하는 상행위 정업층으로서 전국 단위에 조직된 상인조합을 결성하고 엄격한 규율 밑에 상행위를 했다. 자, 이들 상행위 배경으로 장시 여인숙, 음식점을 겸하면서 상품 위탁 판매, 보관업, 운송업, 그다음에 금융을 겸하는 객주 여각이 등장했다. 그리하여 19세기에는 이러한 장시가 전국에 천여 곳이 넘을 정도였다. 또한 장시들은 지역과 지역 사이, 지역 내에서 상호 연계성이 강화된 가운데 소시장들이 대시장들을 흡수되거나 없어져 시간이 갈수록 장시수가 오히려 줄어들기도 했다. 그래서 시간적인 그 지역 간 상호 연관성이 강화되면서 인제는 작은 시장이 큰 시장으로 이렇게 흡수 통합되면서 이 장시 수가 줄어들었지만 장시의 규모는 왜냐면 더 커졌죠. 예, 그중에 일부가 이제 상설 시장으로 바뀌었고요. 그 결과 대도시나 그 주변의 경제 요충지와 지방의 행정 및 상업 중심지에서 장시가 점차 상설시장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뭐 상설시장화 된 그 장시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뭐 강주의 상평장, 안성의 읍내장을 비롯하여 전주의 읍내장 뭐 이런 등등등 이런 대시장이 발달되었다. 자, 장시가 발달하고 길이 생기면서 강과 바다를 만나는 지점에 포구들이 몰린 보이는 상업 중심으로 성장했다. 자, 이들 포구는 강이 많고 바다에 둘러싼 지형적 조건에 힘입어 내륙 장시대의 상품을 강과 바다를 통해서 전국 각지에 실어나는 물류 구점에 이제 부각되게 됐고, 응진의 강경장이라든지 덕원의 원상장, 창원의 마사포장 같은 포구 장시들이 가장 대표적인 상업 도시로 성장했다. 그래서 요와 관련돼 가지고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강경장 관련된 내용이 인제 있죠. 강경장이 포구 사고를 통해서 형성했고, 개항 후에 인제 그 옆에 군산이 인제 등장하면서 또 호남선이 군산하고 연결돼 있죠. 그러면서 강경장이 인제 쇠퇴했다. 이런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자, 이처럼 교통 요지에 있던 장시가 유통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장시대 서로 연결되자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상인들이 등장했는데, 자, 이 상인들의 종류들이 쭉 나오죠. 그 대표적인 상인들이 이제 한강 주변을 이제 통해서 성장했던 경강상인들이죠. 그래서 경강상인들은 주로 쌀을 많이 이제 운송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경강상인들은 서울에 그 소비한 쌀을 전국 각지에 조달하고, 개성상인들은 송방을 찾아서 주로 인삼을 재배해 판매했으며, 우주상인들은 우주상인과 동네상인들은 각각 청과 일본 간의 무역으로 부를 쌓았다. 또한 서울에서는
남대문방 칠패시장과 그다음 동네 이현시장이 생겨나 종로시장과 함께 3대 시장이 되었다. 자, 서울이 팽창하면서 도성밖으로 한강 위협까지 서울 편입되고, 그래서 이런 지역도 시전에 인제 설 서지 이런 지역에도 실천 시전이 설치되었다. 그래서 서울 팽창은 한성부의 관할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됐다는 거죠? 사대문 십리 밖까지 확대됐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금난 정권의 이제 확대도 연결돼요. 그래서 인제 금난 정권 외곽 지역에 뭐냐면 금난 정권이 미치지 않은 외곽 지역 있죠. 서울의 외곽 지역에 인제 상권이 또 형성되는데, 고양의 누원점, 그다음에 광주의 송파장시가 새로운 유통 거점으로 발달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시청 상인 중심의 어떤 유통 구조가 이렇게 외곽 사건이 바뀌면서 예전에 경강 상인 중심의 어떤 그 상권으로 바뀌게 됐다. 여기에서 뭐 거의 뭐냐 매점 매석이 이루어지고 가격이 결정하면서 인제 서울 상권을 이제 뭐냐면 그 자기 영향력을 이렇게 놓게 되죠. 자, 이곳은 모든 지방의 상품이 서울로 돌아오는 길목으로 서울 북쪽 도봉산 기슭에 있는 누원은 어 이 누원이 아마 이제 도봉산 쪽이니까 오늘날 노도강 일대인 것 같아요. 이 누원은 하여튼 이 누원은 어물, 포물 등이 동국지의 원산에서 서울로 반입된 길목이다. 그래서 원산에서 인제 서울까지 이렇게 가는 길이 경원선이죠, 경원선 라인. 오늘날 그 의정부하고 양주 쪽으로 이렇게 하는 3번 국도 라인, 요게 길목인 것 같아. 그래서 인제 노도강 일대, 오늘날 지명에 따르면 강주의 송파, 삼청로 일대는 강동 지역과 산남 지역에서 상품이 들어오는 길목이었고, 강동은 이제 한경도 지역이죠. 예. 삼남은 우리가 이제 경상, 충초, 전라도 지역이고요. 자, 이들 장시에서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여 송파에서는 산대놀이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시골 장터에는 이렇게 손님을 끌기 위한 마케팅 차원에서 약장수도 오고 지역 뭐 축제도 많이 열리고 그랬어요, 이때. 지금도 좀 남아 있긴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있고, 또한 시장이 아니지만 길거리나 공물에 가게를 차리고 건어물을 인제 상품을 거래하는 그 점포를 넣었다. 자, 여기에서 인제 그 건어물은 소금이나 말린 고기란 뜻이죠. 예전에는 냉장 기술들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그 생선들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제 그 소금에 절이거나 말리거나 그렇게 인제 해 갖고 갖다 팔았잖아요. 그래서 인제 요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들 점포는 소소한 생활용품을 대상인들에게 물건을 아 사다가 도시 주민들에 판매했다. 자, 그 밖에 책을 판매하는 책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약을 판매하는 약국, 쇠고기를 판매하는 헌방 등이 늘어났다. 그렇게 했고요. 거기에 인제 보면 인제 각그 상인들의 활동 범위가 나오죠. 그래서 뭐 유상은 평양에서 활동하고, 송상은 개성, 경강상인은 경기도 이제 한양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상인 집단들이고, 그다음에 내상은 동네에서 활동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개시, 후시 같은 것도 있죠. 예. 그래 갖고 개시는 이 공무역으로서 예전에 얘기했던 일정한 지역이나 그다음 시기, 물량을 정해 놓고 국가의 공인을 받고 했던 형태가 개시고요. 그다음 후시 같은 경우에는 요게 조건이 많다 보니까 이게 정부 몰래 하는 밀무역 형태가 챙 후시인데, 게시가 있을 때 같이 또 게시가 있어요. 후시도 있어요. 그리고 인제 여기 뭐 후시 같은 경우에는 대표 책문 후시 같은 것도 유명하죠. 예. 그래서 인제 처음에는 후시를 좀 약간 인제 뭐 단속하고 어떤 애는 좀 뇌물 받고 눈 감아 주고 했는데, 이게 커지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후시를 인정해 주고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죠. 예. 뭐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사상의 성장과 난전의 증가를 보겠습니다. 자, 상업이 이제 발달되면서 상인과 점포 중에 시역을 지지 않으면서 시전상의 치금 물종을 사사히 판매한 사상들이 적지 않았다. 이 시역이라는 것은 그 구격을 얘기하죠, 구격. 그래서 조선 후기 때 그 당시 정부 재정이 이제 뭐냐면 파탄나니까 양난이에 이제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선 정부는 조선 정부에 필요한 공납물들이나 필요한 물품들이나 아니면 청나 사신들에게 줬던 진상물 이런 것들을 그냥 마련하기 위해서 그 당시 시전 상인들에게 일종의 국역을 짊어지게 했죠. 그걸 마련하고. 그러면 시청상들이 이제 일종의 직역을 인제 하게 되는데, 이걸 대신 갖다 바치면 그 대가로 인제 뭐냐면 금난 정권이라는 칭 것을 했는데,
자, 그런데 시경을 지지하는 사람들, 시천상인들은 졌죠. 근데 그렇지 않은 집단이 등장하는데 이 사상들이라게. 자, 이 사상들은 등장했다. 그래서 그 당시 국가나 시천상인들은 이런 사상들을 기존의 상업 질서를 물리치는 난전이라 불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난전을 금하는 권한이 금난 정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난전이라는 명칭이 그 뭐냐 조선 전개는 없었냐? 조선 전개도 있었어요, 난전이라는 게. 근데 조선 전기 때 난전의 의미는 지금 그 조선 후기 때 난전하고 좀 달라요. 동양형이 있죠, 동양형. 동양형은 이제 뭐냐 속이고 이런 행위들을 난전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단속 대상이 되었지만 여기 조선 후기의 난전하고 좀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난전의 발생 시기 기원을 따지면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시전상이 아닌 영세상인데 이미 시점 외곽에 도성민들의 조성마련과 그러니까 이제 저녁과 뭐 아침 그 당시 두 끼 먹었으니까 그 반찬거리 마련과 관련되어 교환 활동했다. 그러나 이러한 난전은 시전 중심의 도성 질서 파괴를 구현할 정도 아니었다. 그래서 16세기 때까지는 뭐 그 옆에 그 조그만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시골 상인들이 와가지고 장사했지만 그 수가 적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냐 큰 뭐냐 시청상인들의 생업을 위협할 만큼 큰 무리는 아니었고 그냥 쫓아내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17세기 양난 이후부터 사회적인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났죠. 요 난전이 이제 기원 본격화가 된 것은 요기 이후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도성 인구의 증가와 상업 발달에 힘입어 그래서 도성 인구와 이제 관련된 내용들 증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유민들이 들어왔거나 그다음에 농촌에 있는 비농업 인구들이 몰려왔거나 등등등. 그리고 이제 뭐 그 군사 그래서 오군영 같은 것들이 늘어났거나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늘어났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하면서 이들 인구들이 상당수가 상업에 뭐냐 개입하게 되죠. 먹고 살려고. 그러면서 시정상인들의 상권 위험한 만큼 크게 성장했다. 그 이제 대표적인 훈련도감의 군인들이 선구자였죠. 이들은 이제 뭔가 합법적인 난전이라고 할까요? 예. 그래서 그들은 국가에 지급하는 금액이 매우 적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봉급으로 받은 면포를 팔거나 소호 제품을 만들어 시장을 내다팔았고 그리고 그럼에도 이들 군인은 시정상인과 달리 전한에 그러니까 시한에 등록돼 있지 않는 않고 시역도 짊어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허가받지 않은 물건을 갖다 팔았다며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국가는 단속은 하지 않았어요. 요 훈련도감이나 이 군인들은. 왜? 봉급이 작은 걸 알고 있거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해 줘야지 군역을 군 뭐냐면 군사 업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눈 감아 줬다. 이게 암묵적인 인정해 줬다 보시면 돼요. 자, 또한 숙종 연간에 국가 통제에서 국가 통제가 자료받게 되자 난전상의가 결탁한 난전 활동을 이제 벌이기도 했고 그밖에 많은 도성민들이 상업 활동을 통해 크고 작던 생계를 도모했다. 여기에 각 간청의 관리, 노비, 여타 도성민들이 적극 가담했다. 그래서 훈련도가 군인까지는 이제 봐줄 수 있는데 숙종 넘어가면서 인제 각종 각 간청의 관리나 노비, 그 도성민들이 그런 허가를 받지 않고 상업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야. 난전해 보니까 훨씬 더 넘겨져 뭐야 확대됐죠. 그러면서 이제 시정상인과 이런 비시정상인과의 상인 사이에 물종 매매에 둘러싸고 여러 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난전의 유형이 나와요, 여기에서. 난전의 유형은 세 가지를 이제 볼 수가 있어. 하나가 첫 번째 유형이 보통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유형이 이거죠. 시정상인과 사상가의 상권 분쟁. 예. 요때 사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넓은 범위이긴 한데 주로 인제 뭐냐면 정부의 어떤 허가를 받지 않고 국역을 짊어지지 않으면서 뭐냐면 독점화된 상품을 자기 몰래 파는 거야. 자기가 독점권을 갖지 않은데도. 이걸 이제 첫 번째 유형이고 그다음에 시천상인 간의 치금 불종의 다툼. 그러니까 이제 시천상인들 안에서도 난전이라는 게 존재하죠. 왜냐하면 이제 A라는 시천상인이 침을 이제 독점권을 갖고 있는데 B 상인은 이제 뭐냐 면포 같은 것들 비단을 갖다 파는 상인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인제 침을 이렇게 뭐냐면 어 갖다 팔면 비상인 집단이 이게 이제 난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이걸 이제 단속할 수 있는 금난 정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같은 시정상인 안에서도 난전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시장상인 집단하고
수공업자사의 판매권 다툼.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은 인제 있는데 이 수공업자들 되게 독립된 수공업자들 있어요. 이들 중에 인제 상대제에 어떤 구속되지 않고 상인 자본에 구속되지 않고 자기가 제조해 가지고 유통시키려고 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거든요. 요 집단들하고 그다음에 같은 이제 물건을 이제 떼 가지고 이렇게 파는 시천상인 집단 간의 대립. 이런 이제 세 가지 유형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유형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고요. 두 번째 유형이 한번 03년 기출문제에 일성록이라는 이제 뭐냐면 그 사료를 바탕으로 나왔어. 되게 어려운 사료인데 요거는 이게 지금 생략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 뒤에 있네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있고 우선 사상의 대표로 할 수 있는 건강상인은 수도 한성 젖중인 건강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강 주변을 얘기하는 거죠. 매점 활동을 통해서 부유한 상업 자본가로 성장했다. 그래서 이들은 인제 특징이 뭐냐면 도고 행위를 했다. 매점 매석을 했고 그래서 인제 예컨대 이들 중 어물전에 대항해서 강상의 시전 창설을 시도하는 여객 주인층이 있다. 이 여객 주인층 이 사람들이 상당히 끝발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포구에 들어오는 물자들을 관리 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보관하고 창고 역할도 하면서 여각 그 뭐냐면 여인숙도 제공하고 그리고 또 인제 여러 가지 인제 뭐 금융도 하고 그만큼 여러 가지 권한을 인제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예. 그리고 도송안에는 신흥 상업 상 시 중소신흥 산업 상인이었던 상인들이 개방을 하고 이 개방의 조직인 것 같아요. 하고 처음에 시장에 취급하지 않은 상품을 매점하여 치부했으며 그 경쟁이 강화되면서 나중에 시장의 상권까지 침해하면서 진출했다. 또한 지방의 일부 상인들이 세력과 양반들의 결탁에 난전 행위를 벌이고 있다. 예컨대 이제 예컨대 그 지방 상인들은 모시 어 명산지인 충정도의 7곳에 진출해 이곳에 생산된 모시천들을 매점하고 서울의 창고에 쌓아두며 소비하는 난전을 벌이면서 호전 상인들이 인제 영업을 파산 지경에 이뤘다. 시장 상인들이 허가를 맡았는데 이 독점권이 없는데 일부 지방 상인들이 싼값으로 떼와 가지고 갖다 팔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알리하고 인제 얘들 이제 뭐 테무가 그 중국에서 그 싼 값을 파는 업체하고 인제 연결받아서 공급을 받아 갖고 갖다 팔면서 우리나라 업체가 인제 지금 죽고 있잖아요. 약간 비슷한 그런 경우 같아. 물론 얘가 좀 그렇긴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상인들이 뭐와 연결됐다는 거죠? 세력과 양반들과 연결됐다는 거죠. 요거는 인제 요것뿐만 아니라 여러 개 있어요. 정경유착 사례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노동 세력들은 그 당시 누구하고 연결됐냐면 시천상인들 집단하고 연결됐어. 그래서 시천상인이 조선후기 때 금단 정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이런 것도 있고 또 인제 한성부 안에서 이제 바깥에 그런 인제 그 시저 난전을 뭐냐면 없애기 위해서 한성부의 권한을 심리까지 확대시켰잖아요. 이런 것들이 노론하고 시천상인들이 연결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인제 그 당시에 인제 그 누구야 남인들은 누구와 또 연결되냐면 사상들. 예. 보통 경강상인 집단들과 연결돼 있죠. 그래서 최채공의 상소를 올릴 때 이제 이런 거 경강상인들 그 사상들이 반시천상인 여론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폐지시켰던 거고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장희빈도 이렇게 인제 그 역관의 딸이잖아요. 역관의 딸. 이 사람도 역관도 이제 크게 보면 난전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의 지원을 받고 장희빈이 숙종 앞에 인제 이렇게 눈에 어슬렁어슬렁하다가 예 숙종하고 눈이 맞은 거다 해 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경유착이 상당히 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결과 많은 난전이 7피와 2연에 자리 잡아 이 7피와 2연은 그 당시 한성부 그 사대문 밖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자리 잡아 이곳에 상거래 새로운 중심지로 각광받기 시작했고 어물일 경우에 2연과 7피에서 거래되는 어물이 내외물전의 거래보다 이게 시전상인이죠. 10 배나 많았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뭐 싸게 파고 그런 것 같아. 자 이처럼 비시장 계산인들이 난제를 차리고 시전 주도의 어떤 도성 상업 질서를 도전을 하게 되었다. 자 이런 난전의 분쟁은 시전상인사이로 일어났다. 그냥 앞에서 말하는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전상인하고 비시전상인 간의 사상 간의 대립이고요. 여기부터는 이제 두 번째 케이스죠. 예. 시전상인에 대한 그 내용이에요. 예. 두 번째 유형. 이게 첫 번째고 자 아파트 이제 여기
여기 첫 번째 유형은 요거고 두 번째 유형은 이제 난전 유형이 여기 두 번째 유형이죠. 자, 예전에 한번 기출 문제 나왔던 게 이거죠. 그래서 모자전과 상전의 인제 경우인데 이 모자전은 이제 취급 물종이 좀 각각 달랐어요. 그래서 모자전에서 이제 주로 취급하는 게 바늘, 침자라고 하죠. 예. 침자를 취급했고 원래 상전 같은 경우에는 말총을 인제 뭐냐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데 얘네들이 관리하고 짜 가지고 그 당시 자기의 이제 시안에 이 상전의 독점물 안에 침자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예. 문서를 왜곡해서. 이 공문서 위주죠. 그래서 인제 뭐냐면 서로 인제 고소하면서 뭐냐면 싸웠던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바늘이 각각 각자 자기의 시장의 취급 상품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정부에 고소했다.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중국산 비단감의 선정과 국내성 면주감은 면주전 사이에 물종을 둘러싸고 이제 분쟁을 치렀다. 그래 갖고 그 당시에 중국산은 좀 비단은 좀 약간 가격이 높았고요. 국내산 명주 그러니까 같은 비단이지만 좀 국내가 이제 좀 낮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국산 비단이 그 열 엽로 같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엽로는 상당히 많이 중국에서 이제 값비싼 엽로들이 되게 많고 그걸 이제 해 가지고 옷을 만들었기 때문에 또 짜는 직조 기술이 중국산 비단이 더 뛰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고가품이고 이게 저가품인데 자 하여튼 요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어서 지금 제가 모르겠고. 자, 그다음에 인제 세 번째가 뭐냐면 자 남전의 유형이 이제 수공업자들하고 시전상인과 대립이야. 예. 그래서 보통 상당수 수공업자들은 이 이제 상인들 자본에 예속돼 있죠, 선대제 형태로. 그 선대제 형태로 인제 뭐냐면 예속돼서 수직 계열화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인제 그 수공업자들이 물품을 인제 시청상인들 아니 상위 집단이 이제 선대제 형태의 물품이나 기계나 자본을 대주면 그걸 이제 빌려다가 이제 수공업자들이 이제 납품하는 시스템이에요. 시청상인 입장에 볼 때는 공급망을 독점해서 좋고 그리고 또 들어가서 대량생산 활동에 단가를 낮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가격도 낮추는 그런 효과를 인제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부 수공업자들은 이런 동업을 배격하고 독자적인 상공으로 이제 나가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시장상인들 치열한 분쟁을 하게 되는데 요 예가 있어요. 18세기 철문점과 야장 사이에 보이는 중방철의 어 다툼이 그렇다. 그 철문점은 이제 시원상의 집단이고 아마 철을 인제 관련된 그 독점품을 갖고 있는 거고 이 중방철은 철을 만드는 제철 그 수공업자들이죠. 얘네들이 인제 자기가 만든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유통하는 사이에서 싸우게 되고 그 외에 말총을 담당하는 상전 상인과 총장을 총장에서는 이제 말총을 이제 그 다듬고 만드는 사람들이겠죠. 예.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해서 대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 상전 상인들도 원래는 수공업 집단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인제 뭐 시전상인 집단화 된 거야. 이 상인들은 상전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하여튼 이때는 이제 시전상인이었기 때문에 상전하고 이제 총장의 싸움이 있었다. 자 그래서 인제 정부는 난전의 성향을 막고 시전을 보호 육성을 해서 난전을 금하는 그 권리는 금난 정권을 확립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금난 정권 확립 그 시기가 대충 이제 보면 조선 후기 때 숙종 전후 이렇게 쭉 보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조선 전기 때부터 있었던 권한은 아니에요, 이 금난 정권이. 조선 전기 때는 있을 필요가 없었죠. 왜냐면 자연 그 독점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경쟁자도 없는데 금난 정권이 생길 필요 없잖아요. 근데 17 세기 이후에 이제 이렇게 시청상인들의 그 경쟁자들이 생기면서 이들이 인제 구격도 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물건을 갖다 파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제 그 당시 시청상인들이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노론이나 뭐 이런 계층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제 뭐죠? 금난 정권이나 어떤 특권을 얻어낸 거죠. "우리가 국역을 담당하고 했으니까 판대국부에서 달라." 자 이렇게 인제 한 거잖아요. 예. 자 처음에 한종과 항상부의 금제조 관련된 금난 정권 난전 항목이 신설되었고 이때 단속된 상은 이제 평시서. 평시서는 그 당시 인제 뭐 시청상인들 관리하는 집단들 그 간청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평시서에 시안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또는 전환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장사하는 산업을 난전 사업이 됐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 시전상인이 난전 사업을 체포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사상들이 군가나 세력과의 결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이 사상들도 남인들이나 또는 후에는 이제 19세기 이런 노동세력과 결탁을 했죠.
이 정부는 시한을 오이지 않고 장사하는 난전을 향해서 시천상인들 고발 없이도 삼법사에서 직접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뀌었다.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이제 나 금남 정권을 강화시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금남 정권의 종류 관련된 내용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권한인데 첫 번째로 난전인들을 잡아들일 수 있는 청락권하고 그다음에 그 난전물들,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는 그 물건들 있죠? 그래서 그 간에서 압수할 수 있는 속공권을 인제 뭐냐면 이뤄 줬다. 이런 권리는 조선 전기 때 보인 난전권과 달랐다. 근데 조선 전기 때도 난전권이 있었어요. 예, 난전을 담속하는 권한, 이거는 인제 주로 도장 형상의 어떤 불법 행위를 금하는 거죠. 그래서 금한 것이 아니라, 잠깐만요. 이러한 관련 조선 전기에 보이는 난전권과는 달랐다. 이는 단지 동양형 사기 등의 불법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비시정대 상인들의 상호 발전을 금하는 권리였다. 그래서 요게 문맥을 볼 때 여기 부분은 뭐야? 음 이건 조선 전기 때 난전이죠. 조선 전기 때 난전을 금하는 어 금하는 권한이고, 여기는 이제 조선 후기 때 뭐냐면 난전을 금하는 거죠. 예. 그래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때 난전을 금하는 이런 그 권한이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일부를 누가 또 행사했냐면 시천상인들이 행사했어요, 시천상인들. 예. 그래서 인제 뭐 난전인들을 잡아들일 수 있는 창난권, 이런 것들 인제 이거죠. 이거는 시천상인들이 행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것을 난점을 간해서 압수하고 그 때리는,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거는 속공권이라고 하는데, 이 속공권은 인제 뭐냐면 한성부에서 인제 행사를 했죠. 그래서 요런 내용이 있고요. 자, 비시전계 상인들은 성장에 따라 시천상인들의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나아가서 이들을 보호 육성함으로써 국가 수요에 필요한 물자를 원활히 공급할 했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금단 조건을 줬냐? 이건 뭐냐면 일단 이거 국역하고 관련돼 있어요. 국역. 그러니까 국역이 직역의 일종인 식역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국가 재정이 인제 그 당시 파탄되니까 물품 같은 거를 공급하는 다 일일이 돈을 줘야 돼. 근데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인제 시장상인들에게 일종의 그들의 독점권을 보호해 주고 대신 시장상인들에게 물건을 받는 거죠. 그때 물건을 받을 때 거의 공짜로 받거나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받는 거야. 그 대신에 이들에게 독점권을 뭐냐면 보장해 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인제 금난 조건이 주어진 경제적 이유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이건 지금 이렇게 있죠. 경제적 이유. 자, 그러나 금난 정권은 난전의 반발과 이들과 손잡은 세력과에서 반발이 그 뭐냐면 그 좌절했다. 잠깐만요. 예. 그러나 이제 금난 정권 정부는 금난 정권은 난전의 발발과 이들과 손잡은 세력들에 의해서 반발이 좌절되었는데, 자 이때 인제 난전 상인들이 상당히 인제 시정 상인들 금난 정권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죠, 독점권에서. 거기에 또 이들과 세력들은 뭐냐면 그 당시 남인 세력들이죠, 남인 세력들. 그래서 남인들은 노론의 어떤 정치적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당시 반 시전 상인 여론을 형성하죠. 이 시천상인 때문에 금난조건 때 물가가 뛴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 특히 난전의 자본료가 판매력에 압도되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상권이 외곽으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누원점이라든지 송파라든지 뭐 이렇게 태계원이라든지 등등등 이렇게 이제 외곽 상권을 얘네들이 장악하고 여기에서 매점 매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을 요게 결정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상권이 요쪽으로 옮기게 된 거야. 종전에 그 시천상인 상권이 요쪽으로 옮기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금난정권이 무력화했다는 거죠. 얘네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천상인 집단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요쪽 외곽 상권에 의해서 결정되고, 만약에 얘들이 이제 뭐 가격을 올려 버리면 그냥 좀 걸어 가지고 외곽에서 물건 싸게 떼 가지고 사 들어오면 되겠죠, 서울에.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오히려 난전의 인제 활동이 묵인한 거는 기존의 시점 보호 방식을 완화시켰다. 그래서 결국에 이것을 인제 뭐냐면 그 나중에 인제 아예 없앤 게, 유기적 제의 없앤 게 신해통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금난 정권의 폐해와 이제 통공방매 반응 볼게요. 자, 사상 도구를 중심으로 새로
또는 상인들이 성장하고 있었지만 경강변에는 한강변에 칠목정인이 장월정이 간수정 등등이 생기면서 금난 정권 역시 확대됐다. 그래서 원래는 유기전은 이제 바탕으로 했던 건데 이게 점점 시전상인 집단들이 늘어나죠. 왜냐하면 도시민도 늘어나고 도시의 생필품 종류도 늘어나면서 기호품도 늘어나다 보니까 그걸 이제 뭐냐면 관리하는 그런 또 공급하는 실현 집단들이 등장하게 돼. 또 이 실현 집단이 국역을 이제 지면서 이들도 금난 정권을 행사하죠. 그래서 원래는 6개의 실현 집단이 있지만 그 후에는 뭐 14개 뭐 해 갖고 쭉쭉 늘어나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것을 하면서 독점권이 늘어나면서 그 당시 이제 금난 정권 여러 패단이 또 야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무엇보다 이런 시전의 건강의 사상들 간섭을 통일했다. 예컨대 이제 시전의 어물전 상인들은 어물시는 송박이 포구가 도착하면 최우선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고 이들을 거치지 않고 중개도매상이나 소비자에게 상품을 넘기는 행위는 모두 난제를 몰아넣 붙였다. 자, 이후 이제 어물권의 구매 독점권이 어물에 대한 수세권으로 변하면서 건강상인들의 상행이 활발했지만 수사형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그 당시 사상의 영업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그래서 구매 독점권이 수혜권으로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세금만 내면 이제 뭐냐면 얻을 수 있다는 거, 어물을. 그렇지만 그래서 건강상의 상행이 활발했지만 수세장의 문제, 세금을 얼마나 낼 것이어 가지고 남아 있어 사상의 영업 활동에 제약이 있었고 아마 수세를 할 때 제 생각에는 이제 시전상에는 좀 적게 내고 그다음 경강상에는 더 많이 내고 그런 이제 것 때문에 영업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예. 또한 시천상인들이 마소발이나 배편으로 이 마소발이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배편으로 서울에 흘려들어오는 물품들은 물론이고 머리에 이고 손으로 다니는 하는 소소한 물건까지 안전을 몰수했다. 심지어 이들 상인은 중소상인들을 폭행한 후 간첩이 납치하고 구류하는 등 행포를 감행했다. 그러니까 앞에서 금단 정권의 권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전인들을 잡아들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게 원래는 이제 정부에서 행사했던 곳인데 한성부나 성시서에서 했던 행사했던 건데 시전상인들이 그 권한을 맡게 돼. 그러면서 청량권이라는 걸 행사하면서 이제 잡아들이는 거죠. 물론 이게 처벌하는 것은 이제 한성부 소관이지만 예. 자, 또다도 중소상인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채소나 소금 같은 일용 필수품조차도 마음대로 팔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사상 도구들도 시전에 신을 새로 설치해 물건을 독점 판매하거나 우세한 자본력으로 많은 물건을 독점 구매하여 물가를 조절했다. 자, 그 결과 서울의 물가는 치솟았고 서울 사람들의 생활이 매우 어렵다. 앞에 시전 상인들의 어떤 독점권 또 사상 도구들도 매점 매석을 통해서 외곽 상권을 장악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물가가 막 뛰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원인을 어디에서 찾냐? 사상 도구에도 문제가 있는데 사상 도구는 남인측하고 또 결탁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반시천상인들의 어떤 여론을 형성해서 물가 뛰는 거는 뭐다? 이 시천상인들이 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왜곡시킨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항목했는데 예. 자, 이 정부는 이러한 폐해를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 영조 연간에 많이 민의 보호를 명분으로 시현상인대 금난 정권을 제한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제한하고 농민이나 소상인들 소금을 상인을 용인하게 이뤘다. 이게 이제 신해통금 바로 전에 좀 완화된 그 내용들이에요. 예. 그러나 이런 논의는 시정 보호 정책에 벗어날 뿐만 아니라 도구나 특히 시전 도구들의 반발로 지속되지 못했다. 자, 정조 때 들어와서 금단 정권과 도구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고 시전 상인에 대한 도시 빈민층, 영세상인, 소생산층의 저항과 물가의 문제가 심각했고 그 결과 정조 15년, 1791년이죠. 통공 발매된 이제 있다. 이게 이제 신해년에 이뤘기 때문에 신해통공이 나간다. 그죠? 그래서 이제 유기전을 품목을 제외시켰지만 소상인과 상품의 생산자의 상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서울의 상품 거래를 활발해지면서 물가 안정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단기적으로 이제 물가의 앙등을 막을 수 있다고 했지만 요거는 단기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상 도구들의 어떤 이제 뭐냐면 매점 매석을 통해서 물가는 계속 오르죠.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어. 왜냐면 이거 자체가 물가 오른 거는 시장 상인들의 문제점도 있지만 사상 도구의 문제점도 있어요.
근데 한쪽만 없앴다고 해서 그 뭐냐면 그게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상 도구들이 서울 상권까지 확대돼 가면서 폐해가 더 급증했고, 또 사상 도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19 세기 때는 또 노동 번열가들하고 손을 잡고 이게 이제 해서 이들 도구 행위를 그대로 묵인해 주죠. 그래서 도구 허파령을 내렸지만 실제로 그게 먹혀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허파령을 내린 사람들이 실제로 뒷돈으로 그 당시에 이제 사상 도구 또 돈을 받다 보니까 단속을 잘 안 하죠. 예. 명령만 내리고. 예.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제 이러한 정책 이외에도 견지대와 시전상인들 침탈로부터 중소상인을 보호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특히 경강사상 도구 활동은 더욱 활발해져 허락 없이 어물전을 설치해 어획물 대량으로 판매하기 이뤘다. 그러나 사상 도구의 경우 우세한 자본력과 광범위한 유통망을 바탕으로 상권을 장악하고 있어 정부의 통제에 벗어날 수 있었고, 그만큼 교환 경제가 발전하면서 정부의 상호업 관리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자, 그다음에 시전상의 섹터만 사상 도구의 성장을 더욱 촉진시켰고, 이 사상 도구는 또 이때 인제 이런 경제를 바탕으로 상권을 장악하는 것에서 물가를 안정시켜서 도시상 소상인과 빈민을 맞춰비웠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신유 통공을 통해서 물가를 뭐냐면 안정화시킬 수 있지만, 한편 시장들이 독점권을 행사하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상 도구들이 인제 매점 매석한 거 있잖아요. 그걸 막지 못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측면들이 더 사상 도구들의 세력이 커지면서 부각이 돼서 결국 물가를 뛰게 되고, 특히 쌀값이 상당히 많이 뛰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상 도구들이 그 당시 경강상인 집단들이고, 이들이 주로 이제 다루는 물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쌀이거든요, 쌀. 어 그래서 전국 각지에 쌀을 들어와서 소에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물가가 이제 계속 뛰었기 때문에 쌀 폭등이 일어났다, 1833 년에. 그래서 이제 1833 년에 동막주인 김지순이 시현상인과 공모하여 쌀값을 안정시키자 도시 송상인과 소상인과 빈민들이 김지순과 사전상인들, 쌀상인들을 공격해서 창고를 불태웠던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신해통구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신해통공은 자율상인을 조작하면서 조선 후기 때 교환경제의 발달을 가져다 줬다, 이게 의의죠. 어. 나아가 홍공이 예초에 동국을 담석하기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상 도구의 자본을 바탕으로 상권을 장악하면서 도시 상시의 분해 상인층의 분함이 도시 빈민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게 이제 문제점이죠. 이게 한계일 수 있어요. 여기가 한계죠. 예. 그래서 인제 요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뭔데, 아마 이게 도시 상인층의 분화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이렇게 적어 놓은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양극화를 얘기한 것 같아. 예. 도시 상인주의 경강상인들 자본이 집중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제 중소상인들이 몰락하는 이런 것들 양극화를 좀 얘기한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앞부분하고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요 정확한 말을 적어 놓진 않아 갖고 하여튼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의의와 여기가 한계,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뒤에 여기 자료가 있거든요.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요거 인제 외워두기는 좀 그렇죠,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요 부분에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되게 중요한 핵심 사역들은 이제 여기 다 집어넣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만기 요람에 나와 있는 것은 이 포고 관련된 내용이죠. 예. 요거 있고, 그다음에 인제 택리지에 나온 것도 포고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택리지 관련된 그 사료가 예전에 기출 사료 나왔어, 포고 사업할 때. 예. 그래서 이 포고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뒤에 넘어가서 인제 양주나 외곽 상권 장악한 내용이 자료 7 번에 있고요. 예. 송파도 마찬가지죠. 자, 그다음에 인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훈련도감이라 해 갖고 난전의 원류, 그러니까 기원 이제 따질 때 훈련도감에 이제 군인들이 있거든요. 요 관련된 사료들이 인제 있다는 거 이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이제 있고, 그 밑에 난자의 종류와 관련된 이렇게 있어요. 그래 갖고 이제 자료 15 번부터 쭉 있거든요. 특히 자료 16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봐 두세요. 이게 기출 사료예요. 이 기출 사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 갖고 이제 요거는 이제 난자의 유형의 두 번째, 그러니까 시전상인들 간의 어떤 대결, 양상. 그래서 모자전하고, 그다음에 그
모자전하고 또 뭐죠?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모자전하고 그 누구다? 아 모자전하고 예. 이게 무슨 상의 집단이죠? 예. 오자전하고 말총다루는 상전 예. 상전 간의 대립. 이게 이제 여기 있고 이게 기출 사료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고요. 자 그런 것들 인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쭉쭉 보면서 중요한 사료도 나오니까 쭉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그리고 인제 여기에서 또 볼 게 인제 뭐냐면 여기서 예 자료 그 몇 번이야? 자료 19 번인가요? 이게 잠깐만요. 자료 19 번이 아니라 어 여기 쭉 넘어가서 제가 또 하나 찾으려고 했는데 예. 어 이게 잠깐만 제가 뭐 하려다가 요거 자료 26 번. 이게 이제 체제공 관련된 사료인데 이게 금난 정권을 이제 뭐냐면 폐지해 달라고 요구해서 결국에 신해통공이 인제 뭐냐면 발의된 그 사료거든요. 그래서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 사료로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 보세요. 그래서 여기 사료들 보면 기출 사료가 4-5 개나 돼. 그래서 여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장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내용도 꼼꼼히 읽고 기출 사료도 이렇게 내용과 연결돼 갖고 꼼꼼히 보세요. 왜냐면 또 그 비교 그 시민한국사나 한국사 통론을 보면 그 좋긴 좋은데 이게 사료가 없다 보니까 사료하고 내용이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문제들 보면 사료 같은 것들이 있고 사료에서 단서를 찾아 갖고 내용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사료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뭐냐면 이렇게 그 푸셈이나 아니면 우리 역사넷에 가서 찾아서 사료가 있고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배경 지식을 쌓으면서. 그러면 문제가 나올 때 당황하지 않고 쉽게 풀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외에도 뭐 다양한 사료가 있고 어디 뭐 듣보잡 같은 사료가 딱 튀어나왔다. 풀 수는 없겠죠. 근데 이건 어차피 이제 변별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고 적어도 요 정도 뿌셈 사료는 좀 익혀 두셔야지 나온 대로 이제 어느 정도 번벌력 있는 문제 나올 때 쉽게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있고 또 인제 넘어가서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요. 예. 뒤에는 이제 수공업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건 나중에 읽고 자 대무역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286 페이지 펴 보세요. 286 페이지. 대무역의 발전 여기 있죠. 그 양난 이후에 이제 조선은 청나라의 비단과 일본의 은을 중개하면서 큰 이득을 볼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서 이 조선은 신속히 전쟁의 상처를 딛고 재기할 수 있었다. 그래서 중개 무역이 쇠퇴된 이후에 조선은 홍산 등 새로운 수출품을 개발하여 예전에 얘기했죠. 원래는 인삼을 갖다 팔았는데 그때 이제 17세기 18세기 넘어가면서 일본하고 이제 청나라가 어 그 당시 사모욕을 통해서 직구가 형성됐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뭐냐면 일본하고 청나라 자체도 자체적으로 인삼을 재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좀 경쟁력이 있는 작품들이 필요한데 그런 홍삼이 등장하죠. 인삼을 쪄서 말린 건데 이 홍삼들을 이제 새로운 이제 수출품목을 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무역 과정은 사대 분리라는 외교 관계를 쓰고 있으나 자연스럽게 역관이 주도하는 사행 무역이 했고 점차 송상, 만상, 내상 등이 사상층이 활발하게 무역에 참가했고 이들이 점차 무역을 주도하겠다. 그래서 이제 무역을 통해 사상의 성장을 자극받아 조선의 국내 산업이 한층 더 뭐냐면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청나라의 무역 볼게요. 자, 조선시기의 해외 무역은 원칙적으로 4대 교린하는 정치 외교적 의대를 수반하고 이루어졌다. 그래서 조선이 이제 4대 이로써 중국의 박물, 즉 조공을 바치면 중국은 이에 대한 감면서 해사품을 주어줬으며 이와 함께 이제 중국 사신 오가는 과정에서 교육이 진행되었다. 그래서 조공과 해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의대적인 무역 외에 사행 과정에서 사신단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그 각국 가다의 공용을 고역하기 위한 공무역과 그다음에 거기 따라오는 사람들 중에 인제 그 뭐냐면 상인들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합법인지 비합법인지 뭐냐면 왔다 갔다 하는 중간 정도의 반합법적인 사무역, 불법적인 밀무역도 같이 존재했다. 그러니까 사무역과 밀무역은 조선과 청나라의 공인 여부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었다. 자 이런 형식의 사행무역 외에도 중국과의 국경지에는 사행무역이
국경 지역에서는 사행무역에 비해서 경제 논리가 강조하는 무역된 게시무역이 존재했다. 그래서 그 사행무역하고 게시무역인데 사행무역은 그 안에 공무역도 있고 그다음에 밀무역도 있고 공무역이 밀무역인지 이렇게 예매한 것도 있고요. 이 게시무역은 국가에서 인정된 무역 형태예요, 이거는. 근데 게시는 항상 후시무역과 같이 따라져 있어. 그래서 앞에서는 뭐 공적인 무역을 했지만 이 공적인 무역은 좀 한계가 있죠. 물량이라든지 이런 시기 등이. 그래서 뒤에 또 뭐냐면 이렇게 국가 몰래 하는 밀무역이 행해졌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후시라고 하죠. 예. 자, 일본과의 교역 역시 조공의 주체와 개체가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즉 양국의 외교를 중개한 대마도주의 조공을 조선이 받고 반대국의 해사품을 주는 걸 제외하고는 사행무역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니까 대마도주가 도중에 에도막보 조선간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로 주고받는 중개를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사행무역 점에서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사행은 크게 정기 사행과 임시 사행으로 나눴다. 그래서 이제 정기 사행은 3 년마다 행하는 동지행, 그다음에 행위 제재적 역행으로 나눴고 그래서 이제 여기 쭉 있는데 이거 각자 보시고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예. 그래서 인제 또 이거 외에도 임시 사항이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인제 했던 뭐 사헌사, 진화사 뭐 등등. 그러니까 황제가 인제 뭐냐면 바뀌었거나 황자가 태어났거나 뭐 등등. 그래서 청나라 왕실에 이제 여기 항시대 여기 경축사를 할 때 이제 보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 갖고 인제 했던 것이 인지상이다. 그래 갖고 상당히 많은 인제 뭐냐면 이렇게 사행을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단락을 보면 사행 과정에서 통역과 사행당의 운영이 실무 담당한 역관이 각기 진군과 진마를 배당받아 공무역과 사무를 주도했는데 우선 조선과 청나라 역관들은 인삼 80근을 청나라에 가져와 이를 팔아 사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마련했는데 인삼을 10근씩 묶어서 포장해서 했기 때문에 이걸 팔포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팔포무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팔포무역을 통해서 이건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무역이에요. 왜냐면 그 역관들에게 따로 경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인삼 팔포를 팔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야. 근데 이게 팔포 자체가 그 당시 인삼은 상당히 비싸게 팔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뭐냐면 많은 이득을 얻게 된 거죠. 그 역관들은 그 당시 통역관이면서도 일종의 뭐냐면 무역을 했던 사람이야, 무역. 예. 이 사람들. 그래서 부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허생전에 나오면 이제 권승옥 같은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그 장희빈의 집안 자체가 이제 역관 출신이라고 하잖아요. 막강한 부력을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집단이었죠. 예. 자, 그 뒤에 일본의 은이 유입이 일어나자 숙종 8 년에 이더 아예 인삼 대신에 은을 가지고 와서 청나라 소주와 항주를 생산된 백사 8 달의 수입에 이들 동료 여건인 훈도와 별차가 주도한 외관에서 일본 상인을 팔아 두 배의 큰 이상을 그 이익을 주었다. 그래 갖고 이제 그 뒤에 팔포 무역 관련된 내용인데 이때 인제 인삼 대신에 은을 가지고 와서 그 당시 일본에 갖다 파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 당시 인제 그 청나라하고 일본은 조공무역의 행세 없었죠. 청나라하고 에도마쿠는 국교가 인제 뭐냐면 성사가 되기 어 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은을 이렇게 해 가지고 갖다 팔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본의 은을 인제 들어와서 청나라에 갖다 팔면서 경비를 대신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은으로 산 그 비단 같은 것들 다시 외관에서 일본 상인한테 팔아 갖고 막대한 이득을 가졌다. 그 이득을 이제 챙겼다는 거죠. 일종의 중개무역을 통해서 이득을 챙겼죠. 예. 물론 이것도 인제 한계가 있어. 나중에 보면 인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청나라하고 일본 간에 이런 인제 뭐냐면 직구가 이루어지죠. 예. 이거는 간무역이 아니라 사무역 형태로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죠. 예. 뭐 이런 내용들인데 요게 뭐 이렇게 각자 읽어 보시고 앞에 있는 내용을 겹쳤으니까 건너뛸게요. 뭐 중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무역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뒤에 있는 걸 그냥 쭉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건너뛰고 자 뒤에 넘어가서 인제 좀 보면 여기 보면 잠깐 음 책문후 씨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 이게 몇 페이지야? 89 페이지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 자 요거 읽기 전에 인증번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인증번호는 61 번입니다. 예 61 번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인제 어디를 인제 보냐면요. 책문후 씨와 관련된 내용 볼게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사상들은 사신이나 역관과 결탁한 마부, 신부독공 등의 이를 빌려 사행단에 끼거나 간부의 이제 대청무역을 개신하여 무역 별장의 명목 참여했다. 그러나 사행단의 인원수가 한정됐기 때문에 여기에 끼지 못한 사상들은 사행단이 출국할 때 필요한 짐만의 여분을 준비하거나 귀국할 때 사행단 짐을 나눈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해서 압록강 너머에 있는 책문에 출입하여, 그러니까 사행단에 끼진 못하더라도 말이 필요할 거예요. 말을 때 인제 한마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말을 이제 여분을 두고 인제 갈 거 아니에요. 말이 지쳐 가지고 한번 조달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인제 사행단한테 짐을 지는 짐꾼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말들을 관리하거나 짐꾼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따라간 거야.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했는데, 요게 심양에 바치는 방문의 운반 인원을 지휘하는 단련사가 있거든. 원래 단련사는 이들을 관리 감독하면서 인제 뭐 밀목을 못 하도록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붙였는데, 이 단련사들이 오히려 이제 돈을 받고 같이 밀무역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단련사 후시라는 말이 등장하게 돼요. 자, 이처럼 책문에 상품과 상인들이 몰리게 되자 중국의 강동의 상인뿐만 아니라 중국의 남방 상인도 책문 시장을 했다. 폭주하기 시작했다. 책문이라는 건 봉황성 밑에 있는 이제 그 앞에 청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그 출입국 뭐냐면 출입국에 이제 출입국이 설치된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조선 상인들이 일부러 북경에 갈 필요 없이 필요한 상품을 책문에서 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중강, 해령, 경운 같은 등 북한 게시처럼 국경 무역 시장이 하나가 되었지만, 이는 여전히 양국의 공식적으로 인정한 무역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책문후시라고 한다. 예. 책문후시는 사행 무역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탄생된 국경 무역이지만, 사행 무역의 규모를 훨씬 능가했고 심지어는 정상적인 외교 행위까지 방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에 조선 정부는 청나라 협상에서 청나라 상인이 난도와 단련사를 협파하고 아울러 1725년에서 1727년에 영봉제와 사형 팔포를 폐지하면서 사실상 책무시를 통해서 사상의 어떤 대청무역을 봉쇄했다. 하지만 그간 책무시를 통해서 재정을 보충하고 있었던 항해 평화감사 및 우주 구현 등 지방 간부에서 무역재개 요청을 끊이지 않았고, 여기에 책무시를 다시 열어달라는 청나라 요청까지 거쳐서 1754년에 책무시가 허용했다. 하지만 이때 책무시는 우주 상인들과 허용됐고 만상우시라고 부르기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책무시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인제 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쭉 읽어 보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홍상 관련된 내용만 좀 읽어 볼게요. 예. 자, 여기에 보면 18 세기 초중반 영남지방 중심 인삼의 인공 재배, 즉 가삼 재배가 시도되다가 중후반때에 가삼 재배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농소가 정리되어 속되게 되었다. 가삼은 산삼에 비해서 약효가 떨어지고 장거리에 운송할 때 부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18 세기 후반 가삼을 쪄서 말려서 운반하기 쉬운 또 약효를 증식시키고 고부가치 상품인 홍삼이 개발되었다. 예. 홍삼은 고가의 사치품이었지만 수출이익의 3배의 10배가 넘는 고수익 상품이었으며, 홍삼은 국내 생산 능력을 감안하면 생산에 대한 중국 내 수요도 사실상 무한대였다. 그래서 이제 이 홍삼이 18 세기 이후에 중요한 상품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삼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명하지만 이게 조선 인삼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하도 유명하다 보니까 일본이나 그다음에 중국이나 뭐 미국산에서 종려를 받아서 특별히 키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니 미국산 인삼은 이제 저기 따로 오다. 하여튼 이 조선 인삼에 가서 각각 이제 키우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 인삼이 상당히 약효가 뛰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홍상무역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다음 그 외에 인제 뭐 서양 포럼에서 서양에 이제 명포가 들어왔다. 뭐 그 내용이 있는데 각자 읽어 보시고, 예. 그다음에 일본과의 무역인데, 일본 무역은 중국 무역에 비해서 그렇게 중요성이 떨어지죠.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이 과정에서 요것만 좀 읽어 볼게요. 다음 장 보면 292 페이지에 좀 보겠습니다. 외관 관련된 내용하고 인제 좀 볼게요. 예. 자, 외관은 처음에 선조 40년에 두문포에 설치됐다가 초량호 확장 이전되었다. 그래서 두문포가 이제 있고 그다음에 초량호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한번 얘기했을 텐데 기후 약조를 맺을 때 그 당시에 인제 일본 사신들이
서울에 올라가지 못하죠. 그래서 부산에 있는 외관에 딱 들어서 거기서 일만 보고 내려가는 거야.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그래서 이 두문포하고 초장이 조선 후기 때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어떤 교육 창구를 이용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문포와 그 초당에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정부부터 허가를 맡은 사람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사설을 접촉을 할 수 없어.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높은 이제 돌담이 그 둘레를 쳐 둘 그러니까 돌담이 둘레에 쳐져 있었으며, 담밖의 일종의 초소 역할을 하는 6 개의 복병막이 뒀다. 초소 같은 걸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역은 외관에 한정돼 있으며, 게시일은 매일 3 일, 8 일에 들어가 있는 날이고, 그 주변에 읍내장과 부산장과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게시에 참여할 수 있는 상인은 미리 동네부의 허가를 받고 세금을 납부해야겠다. 자, 이들 상인은 동네 상인 또는 줄여서 내상이라 했는데, 초기에 동네 출신의 상인보다 대개 서울에 궁궐둔 부상들이었으나, 조총 일간의 어떤 중개물이 쇠퇴되면서 무역 활동만으로 생계 어려워지자 19 세기 중엽에는 대다수 이 동네 상인들 대다수가 동네부 각종 무임직이나 학리를 겸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동네 출신의 동네 거주가 바뀌었다. 왜냐면 돈이 될 때는 저쪽 경상인이 이제 이런 뭐 보부상인이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죠. 이 부상은 이제 돈 많은 상인 집단을 얘기해요. 그래서 경상인이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상인 집단도 거기 참여했죠, 돈 많은. 근데 중개무역이 이제 쇠퇴했잖아.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조가 이제 조선이 청나라하고 일본 간에 이렇게 해 갖고 중개목을 했는데, 이게 직거래되니까 인제 쇠퇴되면서 무역 가지고 돈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부산에 가서 굳이 가서 여기 종사할 필요 없겠죠. 오히려 교통비가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주도했던 사람이 동네 상인들이고, 이 동네 상인들도 이제 중개목이 쇠퇴하고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는 물건을 뭐냐면 돈을 못 벌죠. 그러니까 이제 겸직을 하면서 이제 했다, 이어갔다, 이렇게 간신히 이어갔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다음에 좀 밑에 이제 좀 보면데, 자, 인삼이 그 당시 조선하고 일본 간의 주요 물품 중에 하나였잖아요. 예. 그래서 인제 요 내용인데, 인삼을 이제 특별하게 거래하기 위해서 예전에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했는데, 이게 인삼 대왕 고운이라는 특별한 은을 만들었어. 예. 왜냐면 이제 17 세기 후반에 들어가면 이 동아시아 교과서에 나오는데, 예전에 은이 많이 생산됐잖아요. 근데 17 세기 후반에 들어가면 은 생산이 떨어져. 너무 인제 많이 은을 캐다 보니까 은 생산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일본에서도 은보다는 동전을 많이 구리로 만든, 그리고 이제 은전도 이제 뭐냐면 함량이 떨어지는 거야. 은 함량이. 그러니까 악화가 된 거죠. 이 처음에 악화를 이제 가지고 이제 인삼을 구매하려고 했더니 조선에서 당연히 싫어하지. 그래 가지고 17 세기 후반에 은의 함량이 떨어지 은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순도 높은 은을 만들어 가지고 인삼을 뭐냐 교류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순도 높은 은을 따로 제작했는데, 인삼 대왕공이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17 세기 이래 일본이 인삼 출력이 떨어졌지만 순도 20% 은하까지 발행했지만, 막부에선 조선과 인삼 무역을 예 순도 80% 까지 특별 은하를 주주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특별하게 이제 조선의 은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주주를 한 거죠. 그래서 왕고은, 그다음에 또 인삼정은 이렇게 됐다. 인삼대왕 고운인데, 이게 이제 교과서에 실려 있더라고요.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인삼이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어떻게 했어요? 일본 입장일 때는 '아 인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우리도 직접 키우자.' 그래서 인제 인삼에 대한 이제 종자를 얻어 갖고 직접 키우기 시작했죠, 일본도. 예.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 밑에는 쭉 한번 읽어 보세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자, 마지막 단락만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대무역은 17 세기 이래 국내 농업 생산 발전과 상품화폐 경제의 진전 후 심의법 확대 진전되었으며, 동시에 국내 산업과 교환 경제를 자극했다. 무역은 형식상 여전히 사행 무역이 이제 수반을 행해졌으나, 점차 내용상 외교 절차 무관한 국경 무역 형태로 발전되었고, 또한 18세기 중반 이후 조선의 무역이 동아시아 범위에서 벗어나 그 당시 벗어나서 세계 무역 시장에서 직감적 영향을 받으며 진행되고 있었다. 이제 조선은 경제적으로 세계 자본주의와 정면으로 대면하는 상황을 도달한 것이다.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 때 무역 관련된 내용을 이제 대충 봤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상평 통보와 발행과 정황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조선 후기에 농업 생산량의 발달과 교환 경제의 진전에 인해서 화폐 경제에서 금속을 소재로 하는 명목 화폐의 발행이 절실해졌다. 이에 국가에서는 상평 통보를 주저하여 발행했는데 상평 통보가 급속하게 화폐 경제의 중심 통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 결과 상품 화폐 경제는 한층 더 발전하게 되고 상인 내부의 이제 분화도 심화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여기 상평통보 발행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우리나라는 정근대 사회에 돈을 한자로 천하, 패 또는 전이라고 했다. 하나, 패는 돈의 소재를 앞에 포기하여 직물로 된 돈이면 호화, 호패, 닭종이 되는 것은 저하. 이게 닭종이라는 건 당나무 이제 이렇게 당나무로 만든 당나무로 만든 종이를 얘기하는 거야. 예. 우리나라는 당나무로 이렇게 종이를 만들었거든요. 자, 하여튼 저와 저패라고 했고 은이나 동으로 된 건 은화, 동화라고 했다. 그런데 저는 돈의 소재 중에 뭐냐면 금속 소재에 국한돼 사용하여 동전, 은전을 칭했다. 해 갖고 전만이 이제 뭐냐면 이게 금속 화폐 이제 가지고 얘기한 것 같아요. 예. 뭐 이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건너뛰고, 자, 조선 개국 이래 조선 국가는 세종 때 저하, 종이조인이죠. 그래서 세종 때 조선 통표, 그다음 세종 때 철종에 일하는 전패. 이 전패는 평상시 화폐로 사용했다가 이게 화살 모양 촉하고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살 써 있다 저기 돈 쓰 있다가 여기에다 전쟁 시에는 여기에다 나무를 끊고 화살로 대용을 이제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하지만 각종 화폐를 발행 및 유통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조선은 별개의 경제 권역을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국가였다가 국내 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 재정에서 쌀과 면포가 주요한 지불 수단이었고 아직까지는 금속 화폐보다는 그 헌물화폐가 이제 주였다고 했죠. 참고로 그 당시에 일본이나 중국은 걔 이제 동전이나 은화 같은 금속 화폐를 썼어요. 특히 우리나라보다 좀 아래라고 생각하는 일본조차도 가마쿠라 막부 때부터 이미 화폐 경제가 인제 적극적으로 도입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늦은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필요한 물자를 직접 현물로 징수한 공동납자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외교육 역시 국가에서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국제화폐는 은하의 국내 유통 역시 제한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왜 이제 뭐냐면 이런 것들 이제 했냐, 왜 화폐가 널리 유통되지 않았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강력한 중앙 집권 그 국가인데다가 그 다음에 국가 재정은 쌀 명포의 주요 지불 수단이었고 그다음에 인제 공납제가 존재했고 환불을 직접 받는 거죠. 예. 그리고 대외교육 역시 또 철저히 통제했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 은하의 어떤 국내 유통 제한 이런 것들을 이제 들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인제 근데 개별 경제 경영을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중앙 집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 왜냐면 이게 이 설명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 어. 뭔가 이제 어떤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근거로 가지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이거는. 하여튼 이렇게 있고 우리가 이제 그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자연 경제 형태 외에도 이런 요소도 있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요. 자, 이에 조선 경제는 국가와 민간에서 물품화폐로서 면포와 쌀을 이용했는데 조선 국가는 5승 35척인 면포를 정포로 규정하고 조세를 걸 때 반드시 정포를 거둬했다. 그래서 국가 주도의 화폐, 특히 금속 화폐 보급이 난망한 상황에서 쌀, 콩 등 곡물과 달리 생산과 유통 과정의 군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면포를 국가가 주도하여 목포로 유지하고 국격함으로써 조선 국가는 면포를 물품화폐로 삼아 화폐 경제 유지 통제하려고 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쌀하고 콩은 제가 인제 어느 지역에서 생산에 따라 좀 약간 다르긴 하지만 대충 균제가 돼 있잖아요. 뭐 여기에서 부산에서 난 쌀이나 저쪽 인천에서 싼 쌀이 그렇게 뭐 차이는 없죠. 뭐 맛에 약간의 디테일한 측면은 있긴 있겠지만 자, 근데 문제는 인제 그 당시 이제 그 면포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좀 많이 나. 왜냐하면 면포도 그 안에 1 등급 면포도 있고 2 등급, 3 등급 했는데 대개 보면 인제 사람들이 슈퍼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슈퍼. 슈퍼는 뭐냐면 주로 옷감할 때 만들 때 옷 아니 그 뭐 속옷 만들 때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머니 있죠? 주머니에 있는 그 속옷 있죠? 그런 것들 주머니에 있는 것을 만들 때 이게 질이 좀 떨어진 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입장일 때 이게 슈퍼를 자주 들어오면 문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받을 때도 분 분포라든지 이 세금 포를 받을 때도 딱 이렇게 국가가 원하는 포의 양을 딱 정해 놓은 거야. 5승 35 촉으로 이렇게 갖고 정해 놓고 질도 딱 정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받겠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규격화시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선 국가는 면포를 물품화폐로 삼아 화폐 경제 유지 통제하려고 했다. 가히 국가 면포 수치 체계라고 인제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양난 이후에 농업 생산이 회복하고 관광 생산 등의 부상 대구를 하락으로 서울 중심으로 인제 전국적인 시장권이 형성돼 발전되고 있다. 자, 전국 시장의 기반은 16세기 이래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던 농촌의 장시였다. 본래 장시는 농민과 수공업자들이 그들이 생산한 물품을 직접 교육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유통되는 화폐 또한 그들이 기반을 하고 있었다. 법정 화폐인 정포는 가치가 커서 소규모 거래 일반적이었던 장시엔 적절하지 못했다. 이게 너무 크잖아요. 요걸 기준으로 해 갖고 1 표로 해 갖고 하는데 실제로 이걸 가지고 인제 이거는 뭐 세금 냈다가 인제 하는 거고 시장에서 서로 교류하는데 이걸 쓰기에는 좀 불편하다 그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보다 훨씬 더 질이 떨어지고 크기가 작은 그런 인제 뭐냐면 그걸 썼죠. 그러니까 15 세기 후반부터 정포를 잘라서 쓰거나 품질이 낮은 이승포, 상승포 화폐를 사용하거나 조랑 문화에서 손수건만 축포까지도 유통되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아마 이제 이 오승이라는 게 이게 품질하고 관련된 것 같아요. 이게 품질이 같고 35 척은 이제 크기와 관련된 거고 예 요렇게 있는데 실제 이게 정포 기준이지만 이거는 세금 납부할 때나 쓰는 거고 실제 상거래 행위에서는 뭐냐면 이걸 잘라서 쓰거나 아니면 이제 질이 낮은 걸 쓰거나 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 장시에서 상품 거래가 이제 항상화되고 일반화하는 형편에서 사용할 가치가 없는 물품 화폐가 이용될 수 있었던 것이며 더욱이 추포는 농민들이 직접 집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이 되게 떨어지는 그 토죠. 그때 물품 화폐를 추포는 농민들이 직접 집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선 가장 적합한 화폐가 아닐 수 없었다. 자, 이상과 같이 당시의 교육 체제는 생산과 교환은 물론 화폐까지도 직접 생산자인 농민과 상공업자들에 위해 독립적으로 형성하고 있으며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장시의 교환 체계에 국가 권력이 개입되지 못했다는 거야. 아, 우리가 이제 시장상인과 다른 거게 장시는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거기에서 인제 뭐 운영하는 규칙이라든지 그다음에 화폐 단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정해낸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상인들이나 농민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 교환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양난 이후에 농업 생산 발전에 착하여 그 규모와 국가 경제 비중 역시 확대됐다. 그래서 장시의 역할이 이제 점점 커졌다는 거죠. 자, 화폐 경제에서 추포가 강박에 사용하고 있었지만 조선 국가는 오히려 추포를 배제하고 양포인 정포를 인제 사용을 강제했다. 앞에 정포의 기준 있죠? 5승 정도의 지대 35 촉을 인제 1 면포로 해 가지고 1 포를 가지고 인제 한 거죠. 예. 그래서 17세기 후반 상남지방에서 대동법 실시가 완료되고 군역의 포납이 일반화되면서 국가 재정의 면포의 비중이 커진 실정에서 하기 어렵고 사용 가치도 없는 그 추측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슈퍼 법정화폐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무 질이 떨어지는 거잖아.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인제 있고요. 그래서 국가 재정에 추포가 배격되는 가운데 법정화폐인 정포 수치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 정포를 징수할 때 목품이 점점 올라가 심지어는 8승 45 촉의 목표를 억지로 준 이게 뭐냐면 앞에서 인제 보면 이제 이 승자가 아까 말했던 품질을 뜻하는 거죠. 여기는 그 크기를 뜻하는 거고 이 정포의 기준 1 포의 기준이 인제 5승 35 촉인데 여기에서 8승 45 촉은 크기도 더 커졌을 뿐만 아니라 품질도 더 올라갔다는 거야. 아 그래서 이제 이게 고품질의 면포를 억지로 진수했다는 거야. 이 일품을 이제 일포를 받을 때. 예. 그래서 이 때문에 면포를 생산한 지국조차 조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승세청장이라는 고품질의 면포를 구매해야 된다.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승세청장이라는 것은 인제 여기 보면 세밀하게 인제 뭐냐면 면포를 짜는 거 실과 실 간의 관계가 아주 세밀하고 그다음에 청장은 그러니까 길이가 긴 그런 면포를 얘기한 것 같아 지금. 예. 자, 즉 국가의 정부와 농민의 축포가 경합하는 가운데 농민의 부담이 나날이 증가했고 그 결과 농민 몰락을 촉진했다. 이 세금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고급 면포를 받다 보니까
이게 이제 농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농민 몰락의 한 배경이 되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몰락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더 촉진시켰다는 거죠. 예. 자, 이에 따라 조선 국가는 화폐 경제 사용 가치가 있는 물품 화폐인 정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간 화폐 경제의 축포를 대신해서 화폐 발행을 이제 모색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요 화폐 발행의 원인, 조선국의 화폐 발행 원인은 뭐냐면 정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축포를 대신할 수 있는 뭔가 필요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정포를 구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축포를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축포 대신에 화폐를 이제 발행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동전 유통이다. 그래서 동종 유통의 배경 중에 하나가 점포 축포를 좀 그만 대신에 그러니까 축포 대신에 화폐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축포를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시 할게요. 정포를 이제 그대로 받으면 농민이 몰락하고 그렇다고 축포를 받을 수 없으니까 축포 대신에 화폐를 받기 위해서 대축포를 대체하기 위해서 발행했다. 그래서 이제 동전 유통의 발행 원인은 축포 대체, 이걸 볼 수가 있죠. 예. 더욱이 17세기 이래 축포의 매개로 이어진 민간의 교환 경제가 날로 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 주조의 화폐를 유통시키고 축포를 구축한다면 이를 통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의미가 뭐냐? 이 당시에 축포가 민간에서 많이 유포됐잖아요. 물론 세금 낼 때는 정포를 내야 되지만. 예. 그런데 이제 축포가 널리 이렇게 확산되면 이게 국가가 이걸 통제가 안 돼. 그러니까 국가가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축포를 시장에 몰아내고 이 화폐를 통해서 민간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거야. 예전에 민간 시장은 축포를 위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축포를 통해서 이게 이제 국가가 통제 못 하죠. 그러니까 통제할 수가 없는 거지. 얘네들끼리 이제 교환하다 보니까. 근데 화폐를 만들면 그 화폐를 통해서 이제 그 시장 화폐를 통해서 문물 교환을, 그러니까 화폐를 통해서 시장 경제를 이게 개입을 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화폐를 유통시켜 갖고 백성들이 화폐를 이제 쓰게 되면 화폐를 통해서 국가가 그 백성들의 시장 활동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개입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자연스럽게 축포를 구축한다. 몰아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화폐를 유통시켜서 축포를 몰아내고 화폐를 매개로 해서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된다. 이런 거지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인제 화폐 유통의 어떤 배경에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되게 어렵죠. 예.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인제 그 밑에 인제 유용원의 건의가 이제 나와 있어요. 자, 유용원은 사용 가치가 없는 추포가 화폐로 사용되는 현실을 목도하고 국가에서 주전하여 이들 국가 재정에 활용하는 반드시 동전이 쓰일 것을 확신했다. 또한 교환 경제가 발달한 서울과 특정 지역에 한정된 형사였지만 화폐 경제에서 추포 대신 은화가 사용됐고 이런 현상은 주존론자의 주장에 힘을 실어 넣고 있다. 이 은화는 아마 인제 조선 정부에서 만든 은화가 아니라 그 당시 이제 명청 간의 무역 과정에서 중국의 은화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때 중국의 은혜는 마제은이라고 있어요, 마제은. 예. 그래서 이 마제은이라는데 말구피처럼 생겼던 은이라 해서 원나 때 만들어진 은화인데 이게 명청 때 널리 이제 유포됐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명청 때는 따로 은화를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말국 같은 마제은을 주로 이제 민간으로 만들어 갖고 사용했고 마제은의 함량이 중요한 거지 이게 은의 함량이 얼마나 중요한 거지 누가 만든 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극에 보면 이 마제은이 인제 좀 보이는데 아마 인제 이걸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이걸 반영한 것 같아. 예. 자, 하여튼 은하가 사용되고 있는 형상은 주존론자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 이에 따라 1678년에 동전이 주조 발행됐다. 숙종 때 얘기죠. 그래서 이 동전의 명칭은 상평통보도 하고 이 칭호 엽전이라고 하죠. 엽전. 이게 이제 주물틀이 뭐냐면 나무 잎사귀처럼 생겼다 해서 엽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동결 뒷면은 주전서의 약칭을 봉해서 동전의 품질을 관리했다. 그래서 상평통보는 한 개의 일문이고 신문의 일전, 십전의 일량, 십량의 일간 해 갖고 인제 단위가 있고요. 상평통보가 처음 주조될 때는 1품의 무게가 2돈이었으나 1746년 편찬의 속대전 국회조에는 2돈 5품으로 되었다. 그래서 상평통보의 주조 때 자료 무게는 73% 자료 동일 가격이 상승에 따라서 동 1품의 무게가 7.5g 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가가 상평 통보를 만들어 갖고 시장에 사용하면서 시장을 통제하는 데 했다. 그래서 추프를 몰아내고 이 상평 통보를 이제 사용을 이제 널리 권장하고 이걸 통해서 시장을 이제 통제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 요거는 뭐 뒤에 내용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국가의 정책도 동전 유통을 촉진시켰다. 국가는 동전을 시전에 무이자 빌려주거나 관리에 녹봉을 지급했고요. 조세를 거둘 때도 운반 비용이나 쌀과 면포의 생산 조건을 고려해서 동전을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대표적인 게 대동법 같은 것도 있죠. 대동법에 원래는 포를 납부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포는 이제 운반하는데 좀 약간 힘든 지역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옆에 이제 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강이 없거나 좋은 선을 이용할 수 없거나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운반에 어려운 상간 오지 같은 경우에는 돈으로 인제 주는 게 낫겠죠. 예. 자, 그 결과야 동전의 유통에 인제 영향이죠. 자, 동전은 몇 번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소액거래에서 추포를 구축하면서 몰아내고 농민과 농촌 시장 합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아울러 전답이나 노비 같은 고가문의 거래에서도 은화는 점차 동전에 밀려서 국제 통화 기능만 남겼다. 그래서 요때 은화는 중국에 들어온 마제 은화라고 보시면 돼요. 예. 아직은. 예. 그래서 인제 있고 특히 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을 많이 갔죠. 왜냐면 중국 같은 게 은과 금의 비율이 그 당시 1대 3 이야. 은이 3 이면 금이 1 이죠.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보면 1대 9 정도 돼. 9대 1로 인제 1대 9로 이제 은하고 금하고 교환해 주거든요. 당연히 요쪽 가면 은을 이게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은화를 받아서 금을 사 가지고 가면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은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 예. 그래서 일본이나 뭐 멕시코산 은이 다 중국에 들어갔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예.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은화가 이렇게 갔다는 것은 동전 확대보다는 중국의 그 당시가 은경제 형태였기 때문에 또 은화가 비쌌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다. 그 대신에 그 자리를 동전이 메꿨다. 요렇게 인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금속 화폐 보급과 유통은 중국, 일본 및 유럽에 비해서 매면상 매우 느렸다. 하지만 16세기 이전 유라시아 대륙의 농촌사회에서 일반적인 거래 수단으로 비금속 화폐를 사용했고 그 이후에 금속 화폐, 이 비금속 화폐라는 것은 물품 화폐를 얘기해요. 그 이후에 금속 화폐가 농촌 시장에 보급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농촌의 화폐 경제 발달 단계는 다른 나라, 다른 문명과 대동소이하다. 좀 비록 시작은 늦었지만 일단 보급 와서 널리 이제 보급한 그 시점 자체 그 화폐의 이제 유통량 자체에서 동전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점점 더 커졌고 거의 보면 이제 비등하다는 거야. 시작만 늦을 뿐이지 일단 한번 쓰고 나서는 그 비중은 다른 나라하고 비슷하다. 이런 내용이죠. 예. 자, 그다음 동전의 보급과 정황인데 동전이 보급되면서 일어난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전황이죠, 전황. 예. 전황이라는 건 동전이 항이라는 건 가문이라는 거야. 동전이 가문이 되었다. 그래서 일종의 오늘 말하면 디프레이션이죠, 디프레이션. 그래서 이제 물자의 유통량하고 그다음에 화폐의 유통량 중에 뭐냐면 물자의 유통량이 많아서 화폐가 유통량보다 물자의 유통량이 많은 걸 이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냐 거꾸로 화폐 유통량이 많은 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디플레이션 자체가 경제에 상당히 타격을 줘요, 인플레이션보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조선 후기 때부터 이게 이제 전황이라는 것들 디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 갖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해결된 게 19 세기 초중반 때부터예요. 이건 나중에 얘기했지만 하여튼 요 내용인데 요 밑에 있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전환과 관련된 내용은. 그래서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뵐게요.